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밤이 깊으면 나타난다는 라면 귀신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블로거가 자신의 경험담을 올리면서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그날 밤 나는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시간이 새벽 1시가 넘었다. 배가 너무 고팠던 나는 간단하게 라면을 끓이기로 했다. 부엌에 들어가 가스를 켰고 냄비에 물을 올릴 때쯤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오싹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피곤함에 지쳐 나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라면을 끓이는데 열중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며 특유의 김이 올라왔고 나는 라면을 넣고 스프를 뿌렸다. 그 순간 갑자기 주방의 조 라이팅이 깜박거리기 시작하더니 꺼졌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당황한 나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불빛을 켰고 주위의 스위치를 확인했다. 전구가 나간 것이 아닌 어떤 이유로인지 모르겠지만 전기가 나가버린 듯했다. 그때였다. 음산한 소리가 내 등 뒤에서 들려왔다. 라면 좋아하니? 부드럽지만 섬뜩한 목소리에 나는 뒤를 바라봤지만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앞을 돌아보아 라면을 계속 끓이라는 듯 진동하는 냄비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냄비 속의 라면이 끓어오르면서 묘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라면이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스스로 움직이며 인면 형태를 만들고 있던 것이다. 두 눈이 생겨났고 뚜렷하게 보이는 입이 열리며 다시 한번 말했다. 함께 먹자. 놀란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려 버렸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냄비 속의 라면은 점점 더 뚜렷하게 사람의 얼굴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게 단순히 피곤의 반작용일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이 귀신의 존재가 너무나도 사실적이라는 두려움이 공존했다. 계속된 속삭임과 함께 라면의 얼굴은 내가 봤던 희생자의 얼굴로 변했다. 몇 년 전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의 피해자였다. 그때도 피해자는 라면을 좋아했다는 소문이 있었고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고 했다. 이 귀신이 바로 그 피해자의 혼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정신을 차려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팔의 감각도 사라져버렸다. 이내 기이한 힘이 계속해서 나를 주방 쪽으로 끌어당겼다. 라면 귀신은 이미 냄비 밖으로 반쯤 튀어나온 상태였고 이제는 완전히 주방을 장악하고 있었다. 내가 날 부른 거야.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내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고 있는 것처럼 진동이 전해졌다. 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손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허공을 가르며 냄비 쪽으로 향했다. 갑자기 조명이 다시 켜졌고 동시에 몸이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나는 냅다 주방 바깥으로 뛰쳐나와 방으로 몸을 숨겼다. 한참 동안 숨죽여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어떤 인기척도 오승을 확인한 후에서야 다시 주방으로 나가볼 용기를 냈다. 주방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 꺼져버린 가스레인지, 퍼져버린 라면, 그리고 이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냄비뿐. 마치 무엇에 홀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환각 같았지만 그 경험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다. 이후로도 나는 라면을 끓이는 것을 자제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그런 비슷한 경험담이 계속해서 들려왔고 라면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이 동네의 전설처럼 자리 잡았다. 아무도 그 존재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그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라면을 끓이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가스불을 끄고 귀신이 없기를 기도하며 잠에 드는 것이 아파트 주민들의 새로운 습관이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여름밤 무더운 더위를 피해 친구들과 산속으로 캠핑을 떠난 적이 있었다. 평소 도시의 번잡함을 피하고 싶었던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갔다. 산속 깊은 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을 때였다. 우리는 서둘러 텐트를 치고 불을 피웠다. 나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그저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밤을 즐겼다. 모두가 둘러앉아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즈음이었다. 갑자기 한 친구가 저 멀리 나무 사이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봤다며 이야기를 멈추었다. 처음에는 우리가 겁을 주려고 하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친구의 창백해진 얼굴은 장난이 아닌 듯했다. 우리는 각자 손전등을 들고 그 친구가 가리킨 방향을 비추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그 일은 잊힌 듯했다. 하지만 그날 밤 텐트 안에서 잠을 청하려던 그 순간이었다.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간헐적인 소리였지만 명확하게 들려오는 그 소리는 마치 사람이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목소리였다. 나는 눈을 부릅떠 주변을 확인했지만 옆에서 잠이 든 친구들은 깊이 잠들어 있는 듯 보였다. 내 착각인가? 라는 생각이 들 무렵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공포에 찔린 나는 친구 하나를 깨웠고 그 친구 역시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곧 소리를 듣고는 얼굴이 하얘졌다. 둘이서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조심스레 텐트 밖으로 나섰다. 손전등을 휘저으며 소리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여기야, 도와줘 라는 힘없는 목소리가 반복해서 들려왔다. 우리는 공포에 휩싸였지만 오지랖 넓은 친구 한 명이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자고 했다. 우리는 한마음이 되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숲속을 지나 얼마 가지 않아 우리는 수풀이 헝클어진 곳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수년 동안 관리되지 않은 듯한 오래된 유지가 있었다. 그 순간 소리는 멈췄다. 우리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때 갑자기 뒤쪽에서 외어서 돌아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혼비백산하여 그 길로 텐트까지 뛰어 돌아갔다. 텐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가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남은 밤을 뒤척이며 보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고 나서야 겨우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겨 그곳을 떠났다. 돌아가는 길에 마을 사람에게 그 묘지에 대해 물어보니 전 그곳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묘지는 오랫동안 잊혀져 방치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되었다. 우리가 들었던 목소리가 누구였는지. 그 사건 이후 친구들과 나는 다시는 그곳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당시에는 그저 무서운 경험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목소리는 그곳을 기억해달라는 혹은 떠나보내달라는 무언가의 간절한 외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세 번째 이야기. 하늘이 유난히 흐릿했던 어느 가을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근처 산에 위치한 유령집으로 소문난 폐가를 찾아가기로 했다. 이곳은 몇십 년 전 끔찍한 사고로 한 가족이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그 집은 빈 채로 남아 있었고 지역 주민들은 그곳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다. 우리는 오후 늦게 그곳에 도착했다. 주변은 온통 어두운 숲이었고 낡고 부식된 집은 오싹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입구에 서서 잠깐 머뭇거렸지만 우리는 각자의 용기를 북돋으며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내부는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로 가득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집을 탐색하기로 했다. 나는 작은 손전등 하나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의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2층에 올라서자 마주한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고 어두웠다. 그때 어디선가 작은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지며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소름이 돋았지만 나는 그 소리를 따라 긴 복도를 걸어갔다. 문들이 여럿 있었지만 하나의 문 아래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자 오래된 침실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침대와 서랍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방 안에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순간 거울에 비친 무언가가 보여 나는 반사적으로 뒤돌아보았다. 나와 비슷한 또래의 소녀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그저 검은 구멍처럼 보였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소녀는 아무 말 없이 내게 다가왔다.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내 앞에 서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다. 여기서 나가. 그 순간 주위의 공간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다. 친구들이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나는 정신을 다잡고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지만 누구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나 자신조차도 그 일이 환상이었을지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그 이후로 밤이 되면 가끔씩 내 방 거울 속에서 그 소녀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들곤 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잠을 설치곤 한다. 그 폐가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지울 수 없는 공포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그날 밤은 유독 싸늘했다. 찬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그 밤에 겪게 될 일이 어떤 것인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책을 읽던 중 갑자기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엔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받지 않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전화를 받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몇 초간 침묵이 이어지더니 상대방이 입을 열었다.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기분이 좋지 않아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 다시 책을 읽으려던 찰나 이번에는 내 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는 듯한 소리였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도둑이 들었나 하는 생각에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부엌에서 가장 가까운 무기를 찾았다. 그 소리는 여전히 계속됐고 나는 마침내 문 앞까지 걸어갔다. 문 너머를 확인하기 위해 숨을 죽였다.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을 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바람 소리라고 자신을 안심시키며 돌아서려던 순간 갑자기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놀란 마음에 뒤로 물러섰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다시 문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한동안 문 앞에서 긴장한 채 서 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안심하며 몸을 돌렸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의 불빛이 깜빡이며 이상하게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전구가 나가려는 것이라 여기며 스위치를 내리고 다시 올렸다. 불이 정상으로 돌아온 듯했지만 이번에는 불이 꺼진 TV가 갑자기 켜졌다. TV 화면에는 흰색 노이즈 톤만이 불규칙적으로 흐르고 있었다. 나는 리모컨을 찾아 TV를 끄려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TV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화면이 갑자기 전환되며 한 낡고 캥한 집의 영상이 나왔다. 그 집의 모습을 본 순간 나는 깜짝 놀라 뒤로 한 발 물러섰다. 그것은 바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과거 모습이었다. 혼란스러움과 공포가 혼재한 상태에서 나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휴대전화를 들어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시간을 확인하려 보니 자연스럽게 다시 그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온 것을 보았다. 도망치지 마라. 난 이미 안에 있다. 라는 짧고 의미심장한 메시지였다. 공포에 질린 나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외부와의 모든 연결이 차단된 것 같았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기 시작했다. 방의 기온은 점점 더 떨어졌고 소름 끼치는 느낌이 온몸을 감쌌다.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방 안의 불이 완전히 꺼져버렸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나는 그저 침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다. 그때 문이 삐걱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렸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시커먼 형체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형체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고 숨도 쉴 수 없는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들려온 아침 알람 소리에 깨어났을 때 나는 방에 혼자 있었다. 모든 것이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내 휴대전화에는 여전히 그 낯선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 이후 며칠간 나는 집을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결국 나는 무사히 지내고 있지만 그날 밤의 사건을 떠올리면 여전히 오싹함을 느낀다. 그리고 그 번호가 앞으로 또다시 나를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